전국에 계신 한능검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앤쌤입니다. 56강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실력 양성 운동과 대중적 사회 운동입니다. 여기도 시험에 3번 치게 되면 한 번은 꼭 나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잡아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물산 장려 운동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물산 장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큰 틀에서 조금 이해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 때 뭘 배웠냐면 35년간의 식민 통치 기간 동안 일본의 식민 통치 스타일의 변화를 봤어요. 1기, 2기, 3기. 그리고 앞에서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는 주제는 어떤 거냐면 일본의 식민 통치 2기 때 1920년대 때 국내에 있었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을 봐야 돼요. 그런데 이때 1920년대 때 국내에서 일어났던 각종 민족운동은 크게 2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민족주의 계열에서 주도했던 민족주의 운동이 있고요. 사회주의 계열에서 주도했던 사회주의 운동이 있어요. 근데 이 둘은 완전 물과 기름입니다. 따로 각각 일본에 맞서서 각각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서로 하나가 되지를 못했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민족주의 계열에서 주도했던 운동의 핵심은 이거예요. 좀 이따 보겠지만 실력을 키우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력을 양성해서 일본을 덜어내자. 옛날에 애국개몽운동 계열 단체가 주장했던 거와 똑같은 거예요. 반대로 사회주의 계열이 주도했던 사회주의 운동은 뭐냐면 거칩니다. 실력을 키우는 게 무슨 실력을 키우는데 어느 세월에 짜져라 꺼져라 혁명 투쟁을 외쳐서 덜어내야 된다.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 결이 다르죠. 그래서 각각 따로 움직이는데 사회주의 계열을 좀 더 설명을 좀 하자면 여러분들 했던 거 복습입니다. 사회주의 사상이 우리나라에 언제 처음 들어와요? 우리 3.1운동의 결과 영향을 받잖아요. 3.1운동의 결과 영향으로 일본의 식민 통치가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는 계기가 됐었고 또 약소민족의 또 여러 가지 각종 운동에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됐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1919년도에 들어온 사회주의 사상이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폭발적으로 확산이 돼요.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게 많은 민들의 마음을 훔치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단 1분 만에 사회주의자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 힘들게 공부를 해요? 우리 공부하지 마요. 다 때려치우고 재벌가로 쳐들어갑시다. 재벌가에 쳐들어가서 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한 후에 우리가 엠빵합시다. 와우. 일단 또 촬영하고 있는 PD님이 엉덩이가 반쯤 들려있습니다. 벌써 저와 함께 같이 달려갈 기세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솔깃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어차피 저나 여러분들 가진 거 없잖아요. 잃을 게 없습니다. 사회주의 사상의 핵심이 뭐예요? 국가가 모든 걸 몰수를 해서 똑같이 분배하자. 무상몰수, 무상분배잖아요. 없는 사람들은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주의 사상이 폭발적으로 확산이 돼요. 그러면서 1920년대 확산이 된 걸 바탕으로 사회주의 계열이 주도했던 사회주의 운동도 확산이 되고 널리 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볼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일단 민족주의 계열에서 주도했던 민족주의 운동을 볼 거예요. 일단 판서로 잡고 들어오겠습니다. 이제 물산 장려 운동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물산 장려 운동은 당연히 시험 문제의 단독으로 출제가 돼요. 근데 제가 이미 물산 장려 운동을 살짝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전에 일본에게 진빚 1,300만 원을 갚자. 일본에게 진빚 국채를 갚자라는 국채보상운동 때 자기가 잠깐 언급했었죠. 국채보상운동 문제가 나올 때 물산장려운동이 오답으로 들어갈 거고 물산장려운동이 출제가 되면 국채보상운동이 오답으로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물산장려운동이에요. 일단 지금 우리가 오늘 이번 강의에서 배우는 것들은 전부 다 1920년대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계열운동은 1920년대 초반에 누가? 실력을 키우자라는 민족주의 계열에서 주도했던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물산장려운동의 기본 틀이 뭐냐면 우리가 만든 물건을 쓰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든 물건을 쓰면서 우리 기업의 힘을 키워서 일본의 기업과 맞싸워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일본 기업을 무찌르자라는 어떻게 보면 실력을 키우자라는 실력 양성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게 바로 물산장려운동입니다. 그러면 이 물산장려운동의 배경부터 봐야 돼요. 물산장려운동은 했던 것도 복습이에요. 기억나세요? 1920년대에 식민통치 2기 때 일본은 회사령을 철폐합니다.
허가제였던 회사령, 회사를 만들고 싶으면 조선 청독부의 허가를 맡아야 됐죠. 허락을 안 해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1910년대 때는 허가제였다가 1920년대 이 회사령을 없애면서 이제는 신고제로 바꿉니다. 동진이가 동진 슈즈, 동진 신발 공장, 동진 간장 공장을 만들고 싶으면, 두부 공장을 만들고 싶으면 이제는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진 간장 공장, 동진 고무신 공장, 동진 참기름 공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이 당황을 해요. 왜? 풀어줬더니 은동진 고무신이 팔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은동진 간장과 참기름이 팔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당황한 일본이 어떻게 하냐? 이것들 봐라, 이거 안 되겠다 라면서 관세, 자기들이 가지고 오는 물건에 때렸던 세금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국에는 이 관세가 철폐, 없어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 했던 거 복습입니다. 일본이 1910년대 때는 회사령을 제정하면서 허가제였잖아요. 동진이가 고무신 공장 운영하고 싶으면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허락을 안 해주죠. 그러면 조선 팔도 내에서는 한국인 조선인이 만든 고무신은 1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맨발로 다닐 수 없잖아요. 일본에서 가지고 오는 고무신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일본 물건 독점. 그러니까 일본이 자기네 가지고 오는 물건의 관세, 세금을 엄청 때려서 비싸게 판다 그랬죠. 그러면서 엄청난 마진을 남겼고 그 마진을 전부 다 식민지 통치 운영 자금으로 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령을 철폐하고 풀어주니까 동진 고무신이 나오면서 어떻게? 정말 질은 조악하지만 가격은 싼 거예요. 일본의 고무신이 안 팔리고 동진의 고무신이 팔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일본이 당황을 하자 결국엔 관세를 없애버리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말 쓰레기 같은 재질의 동진의 고무신이랑 정말 질 좋고 고퀄리티의 일본의 고무신이랑 가격이 똑같습니다. 가격이 똑같아지면 소비자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제가 옛날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소비자는 기본적으로 싸고 질 좋은 거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당군 할아버지와도 똑같습니다. 당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누가?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가들이 당황하기 시작을 해요. 왜? 뭐야? 다시 일본의 물건이 팔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조선의 기업을 살리자라는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물산장려운동이에요. 회사령 철폐와 관세 철폐 움직임에 따라서 일어났던 게 바로 물산장려운동입니다. 그리고 물산장려운동이 한창 벌어질 때 결국에는 관세가 또 사라지기도 하죠. 결국에는. 자, 그러면 이 물산장려운동은 누가 주도를 하냐? 평양에서 조만식 선생님이 주도를 하십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국채보상운동은 은동진의 고향이었던 대구에서 돈 아저씨, 일본에게 진 빚 1,300만 원을 갚아서 광명착자, 동갑자 서상돈 아저씨 광명착자 김광재. 여기서는 평양의 조만식입니다. 조만식 선생님이 조선물산장려회라는 거를 만드세요. 조선의 물건을 사용하는 거를 장려하자라는 단체입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때 이걸 주도하고 함께했던 단체들이 또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그 단체가 뭐냐면 우리가 만든 거를 가지고 사용하자라는 자작회, 그리고 토산, 우리 땅에서 만들어진 거를 애용하고 사랑하자라는 토산애용 부인회, 이런 단체들이 또 조선물산장려회와 함께 물산장려운동을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잘 되는 줄 알았지만 결국에는 이 물산장려운동이 실패로 끝나요. 왜 실패로 끝나냐? 바로 완전 코드가 달랐던 사회주의 계열에서 비판을 해요. 얘들아, 이거 사지 마라. 니들 이거 사줘봤자 니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자본가, 동진 슈즈를 운영하는 동진이 사장이 배만 배불릴 뿐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거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와 비슷한 유사한 상황이 벌어져요. 왜냐면 동진 슈즈 고무신이 품귀 현상이 벌어져요. 물산장려운동이 벌어지면서. 그러면서 동진 슈즈의 신발 가격이 올라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상품 가격이 올라가요.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 동진 슈즈 공장이 들어가는 그 신발 만들 때 고무신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재료가 사실은 또 일본 애들이 납품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애도 돈을 또 버는 거죠. 그런 문제점, 그런 것들을 또 사회주의 계열에서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산장려운동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서서히 참여를 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또 당연히
일제히 누가? 조선 총독부가 이거를 방해를 하고 탄압을 하겠죠. 그러면서 안타깝게 실패로 끝났던 게 물산장려운동입니다. 그럼 만약에 총독부 대신에 통감부의 방해? 통감부는 오답이죠. 왜? 통감부는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전에 을사늑약 때 만들어졌다가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 뺏기고 나서 폐지되고 등장한 게 총독부잖아요. 그래서 국채보상운동 문제가 나올 때 총독부의 탄압 이거 오답이고 물산장려운동이 나올 때 통감부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오답이죠. 왜? 총독부의 방해를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물산장려운동 같은 경우는 포스터와 구호가 중요해요. 요 포스터와 구호는 조금 이따가 PPT에 있는 각 그 관련된 사진 자료를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평양에서 조만식이 어쩌고저쩌고 샤랑샤랑 꿀랑꿍 또는 포스터를 통째로 던져놓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될 수 있는 거. 민족주의 계열에서 주도하였다 정답. 실력양성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찾으면 정답. 평양에서 조만식이 주도하였다 정답. 조선물산장려에서 주도하였다 찾으면 정답. 자작회와 토성애용 부인회 등이 운동에 참여했다. 지원하였다. 찾으면 정답. 사회주의 계열의 비판이 따랐다. 찾으면 정답. 조선총독부의 탄압을 받았다. 찾으면 정답. 그러면 이제 PPT로 가보겠습니다. 물산장려운동입니다. 배경을 보시게 되면 회사령 철폐. 실제로 물산장려운동이 나올 때 정답이 되기도 합니다. 회사령 철폐가 배경이 되었다. 회사령 철폐가 되면서 이제는 허가제에서 신고지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아무나 회사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고 회사를 만들었는데 일본이 탄압을 하고 관세를 철폐해서 실제로 철폐를 하죠. 나중에는. 결국에는 20년대 초반에. 그러면서 우리 기업이 위기에 빠지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물건 국산품을 사용하면서 근검 전략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민족의 산업을 살려보자라는 물산장려운동이 전개됩니다. 물산장려운동은 평양에서 조만식이 주도를 했고요. 특히 단체 이름은 조선의 물건을 사용하고 장려하다는 조선물산장려회. 전국으로 확대가 됩니다. 일본 상품 배척하고 우리 물건 사용하자. 그러면서 이걸 주도했던 게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제작한 걸 사용하자라는 학생들이 주도했던 자작회. 여성들은 토사내용 부인회 등을 만들어서 동참을 하고요. 이때 구호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 구호를 그대로 넣기도 해요. 포스터와 함께. 내 살림 내 것으로 우리 물건 쓰자. 계속 얘기를 하죠. 국채보상운동을 헷갈리면 안 돼요. 국채보상운동은 진빚을 갚자. 물산장려운동은 예전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했었던 신토부리 운동처럼 우리 물건을 쓰자. 조선 사람이 당연히 조선 사람 것을 사용하자. 우리는 우리 것으로 살자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 구호.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이 비판을 했고 일본의 조선 총독부의 방해로 실제로 결국 상품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 실패로 끝났다라는 거고 이걸 통째로 주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설마 자스가리 우것든만 가리 이러지 마요. 나 너무 슬퍼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만든 것은 우리가 쓰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지금부터 실행을 하자라는 건데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 다 물산장려운동 관련된 내용이죠. 그리고 조선물산을 먹고 쓰자라는 것. 입고 쓰자. 팔고 사자. 다 물산장려운동과 관련된 포스터이자 자료입니다. 요거 자료 주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물산장려운동에 대한 사료 내용이고요. 이제 문제 볼게요. 보세요. 경상방직 주식회사의 광목신문 광고래요. 우리가 만든 것은 우리가 쓰자라는 문구가 인상적이래요. 민족기업을 육성해 경제적 자립, 실력 양성운동이라는 전개됐었던 물산장려운동이죠. 자작회, 토사내용회 등이 활동하였다. 정답이잖아요. 1번, 2번 전부 다 뭐예요? 국채보상운동이고 4번은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전에 있었던 거고 5번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배웠습니다. 원산 노동자 총파업인데 오늘 배울 거예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이제 밀립대학 설립운동으로 들어갈 거예요. 우린 앞에서 방금 뭘 봤냐면 1920년대 초반에 민족주의 계열에서 큰맘 먹고 펼쳤던 물산장려운동을 봤습니다. 실패했죠. 그거 실패하고 민족주의 계열에서 두 번째로 야심차게 시작한 게 바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에요. 최근에 심화에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가지고 단독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조금 확률이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한 10번, 15번쯤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데 최근에는 그 폭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한 5, 6번쯤에 한 번 출제가 될 정도로 비율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밀립대학 설립운동도 판서로 잡고 들어올게요. 자, 이제 밀립대학 설립운동입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1920년대 국내에 있었던 민족주의 계열이 주도했던 운동을 보고 있습니다. 1920년대 초반에 물산 장려운동이 일어났고요. 이게 실패로 끝나자 두 번째로 야심차게 시작한 게 바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에요. 이제 일본의 멍청멍청 교육에 지쳤다. 우리는 우리가 대학교를 만들어서 고등교육을 하겠다라는 게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죠. 누가 주도를 했을까요? 민족주의 계열에서 주도했고요. 어떻게 보면 대학교를 만들어서 고등교육을 통해서 뛰어난 인재를 만들어서 일본과 대등해져서 도려내자라는 거. 이거는 또 실력을 키우자라는 실력 양성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거죠. 그러면 물산 장려운동이나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나 문제가 났을 때 둘 다 정답이 될 수 있는 게 민족주의 계열에서 주도하였다. 실력 양성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밀립대학 설립운동 같은 경우는 배경이 너무 중요해요. 밀립대학 설립 문제가 아니더라도 2차 조선교육령을 가지고 문제를 낼 때 또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1운동의 일환으로 국내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요. 일단 교육적으로 보시게 되면 고등교육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 더욱더 강해져요. 3.1운동 이후에. 그러면서 또 일본이 우쭈쭈 달래주는 정책, 문화 통치를 펼치면서 어떤 걸 반포를 하냐. 1기 때는 멍청멍청 우미나 교육을 위해서 제1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했고요. 2기 때는 2차 조선교육령, 3기 때는 3차 조선교육령이었죠. 그러면 2기 때, 이때 3.1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일본은 제2차 조선교육령이라는 거를 때리게 돼요. 이게 언제냐면 1922년입니다. 여기 제2차 조선교육령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그래? 알았어. 니들 우리가 10년 동안 멍청멍청 교육에서 너무 힘들었지. 이제 알았어. 고등교육 시켜줄게. 그 전에 교육기간이 4년이었으면 이제 6년 늘려줄게. 그리고 니들 조선어, 조선의 역사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할 수 있게 해줄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니들 대학교 없다고 고등교육 못한다고 징징댔잖아. 대학교를 신설할 수 있게끔 또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이 제2차 조선교육령 안에 있었던 대학 신설 규정에 맞춰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 어떤 게 나온 적이 있었냐면 제2차 조선교육령 사료를 통째로 던져놨어요. 다음 같은 교육령 발표 직후 이후에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정답이 뭘까요? 이거 발표되고 나서 바로 들어간 게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었잖아요.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했다가 정답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밀립대학 설립운동만을 가지고 단독으로 출제를 하기도 해요. 그 패턴은 또 알려드릴 거고 일단 계속 판서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하자라는 민족주의 계열이 이제 운동을 펼칠 거 아니에요. 이때 주도했던 인물들이 또 중요합니다. 누구냐? 앞으로 몇 번 등장하게 되는 이상재 선생님이 있고요. 3.1운동 때 불교계 대표 인사였던 한용운 선생님, 그리고 기독교 계열의 대표 인사였던 이승훈 선생님이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만든 단체가 있어요. 처음에는 조선교육회라는 단체에서 시작을 해서요. 그리고 이 교육회가 중심이 돼서 대학교를 설립하자라는 단체를 조직합니다. 그 단체 이름이 중요해요. 조선 밀립대학 기성입니다. 이거를 기성준비회라고도 불러요. 똑같은 말이죠. 기성회라고 하지만 또 확대시키면은 준비회라고도 부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실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제시문에. 이상재를 중심으로 뭐 조선밀립대학 기성회가 어쩌고저쩌고 샤랑샤랑 꿀랑꿍.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네. 바로 생각하고 그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외우지 않아도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거고 또 제시문 박스에 대학교를 만들겠대.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을 오는 거 썼을 때 정답으로 뭐가 있을까요? 조선밀립대학 기성회에서 주도하였다. 대학교 만들자는 거잖아요. 대학교 제시문에 있을 거고. 이거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러면 오답으로 뻔해요. 물산장려운동 때 내용이 분명히 오답으로 들어갈 거고요. 또 물산장려운동 문제가 나올 때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내용이 또 오답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거는 우리 물건을 사자라는 거지 대학교 설립과는 관련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에서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구호입니다. 구호. 구호도 중요한데 이때 구호가 뭐냐면 1천만 명이 이런 식 내자. 그러면 1,000만 원으로 대학교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밀립대학 설립운동입니다. 그래서 모금 활동을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모금 활동이 지지부진합니다.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일단
자연재해가 와요. 이때 가뭄이 심하게 오면서 일반 사람들이 이런 거에 기부를 할 만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게 현실적으로 나한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등학생이다 지금.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 고등학생인데 열심히 수능을 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앞서서 니들 나중에 대학생이 될 거야. 대학생이 되면은 나중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스펙이 필요해. 그래서 그 스펙을 쌓기 위해서는 어학연수도 가야 되고 해외 장어봉사도 가면 좋고 그 다음에 한능검도 따면 좋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와닿을까요? 고등학생들이? 뻔하죠. 운동진 쟤 왜 저래? 아 무슨 멍멍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수능 쳐서 대학 가기 바쁜데 무슨 대학생 생활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대학교를 만들자라고 돈을 내라고 하는데 문제는 내 주변에 고등학생도 보기가 힘들어. 내 주변에 기껏 해봐야 중학생도 우연찮게 볼까 말까인데 고등학교도 아니고 대학교를 만들겠대요. 그러면 돈을 내래. 사람들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금이 잘 되질 않아요. 그리고 당연히 똑같아요. 일본의 조선 총독부가 이거를 방해하겠죠. 그러면서 일본이 만든 대학이 있습니다. 했던 것도 복습이죠. 오늘날의 서울대학교의 전신인 경성제국대학이에요. 일본이 경성제국대학을 만들고 이걸 탄압을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야, 조선인들아, 대학교 만들고 찍었죠? 아, 그럼 우리한테 얘기를 하지. 그러면 우리가 대학교를 만들어줬잖아. 라면서 만들어준 게 경성제국대학이에요. 이게 또 20년대 일본의 문화 통치, 우리를 기만하고 가지고 놀았던 걸 제일 잘 보여주는 정책이죠. 일본이 이 대학을 만든 이유는 뭐냐? 예전에 했던 거 복습입니다. 1910년에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 뺏기면서 그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일본인인데 한국에 들어왔다. 시간이 10년이 지났어요. 20살이 됐습니다.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조선에 대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이 전부 다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다시 자기네 나라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한 일본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게 사실 경성제국대학이고 물론 조선인도 여기에 입학을 해요. 한 10명 입학하면 2명, 3명 정도? 20%, 30%? 근데 문제는 거기 들어간 조선인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아주 세련된 교육을 받으면서 정말 세련된 친일파로 탄생해서 나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부와 권력이 확보가 돼 있는 거예요. 고등 인력이잖아요. 엘리트. 일본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죠. 왜? 일본은 나한테 잘해주니까. 엘리트라고. 전부 다 친일이 됩니다. 그게 20년대 문화통치도 컨셉이기도 하죠.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과 관련된 걸 다 잡아들였고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은 제2차 조선교육령의 대학 신설 규정에 맞춰서 전개되었다. 정답. 민족주의 계열에서 주도되었다. 신량 양성의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정답. 이상제 등이 주도하였다. 이상제 등이 조선 밀립대학 기성예로 중심으로 주도하였다. 그 다음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게 되었다. 찾으면 정답이겠죠. 그러면 다시 PPT로 가보겠습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민족주의 계열에서 주도했고 신령 양성 운동이 일환으로 전개됐고요. 3.1운동 이후에 교육열이 고조되면서 전개됐던 건데 특히 일본이 1922년에 제2차 조선교육령을 시작합니다. 이때 대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가면서 이걸 바탕으로 전개가 됐고요. 일본의 식민지 교육 차별에 대해서 저항으로 일어났던 거고 대학 설립을 통해서 인재를 기르자. 어떻게 보면 또 신령 양성 운동이 일환으로 전개된 거죠. 이걸 주도했던 인물이 특히 이상제, 한영훈, 이승훈 등이 있는데 특히 이상제를 중심으로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가 또는 똑같은 말로 조선 밀립대학 기성준비회고요. 바탕으로 모금운동이 전개됩니다. 또 구호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1천만이 얼마? 이런 식. 그러나 가뭄과 수해로 모금운동이 잘 안 됐고 일본의 방해. 특히 일본은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면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방해합니다. 결국 실패로 또 끝나요. 여기 보시면 당시에 밀립대학 설립운동에 나섰던 인물들이고요. 이게 경성제국대학입니다. 그리고 밀립대학 설립운동에 관련된 사료죠. 요거 주고 나서 다음 자료와 관련된 여기 보세요. 아직도 대학이 없다. 민족운동에 대한 설립운동은 옳은 했을 때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알고 또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고요. 문제 볼게요. 보세요.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 발기총회입니다.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 준비해. 끝났죠. 대학교를 만들려는 거. 이거와 관련된 거. 중국의 오사운동 배웠잖아요. 3.1운동이고. 사립학교령. 이건 대학이잖아요. 관련 없고. 그 다음에 이상제 등이 모금활동. 1천만이 이런 식. 정답은 3번. 통감부가 아니고 조선총독부고. 여권통로는 또 이거도 관련이 없죠. 아예.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이제 문맹퇴치운동을 봐야 돼요. 그러면 문맹퇴치운동 또 이제 판서로 잡고 들어올게요. 문맹퇴치운동을 볼 건데요. 선생님,
이거 왜 안 지웠습니까? 이거 판서할 데가 없는데요? 문맹 퇴치 운동 하기 전에 잠깐 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1920년대 국내에서는 민족주의 계열을 주도해서 여러 가지 민족주의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신량 양성 운동이. 그 두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가 물산 장려 운동이었고 두 번째가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었어요. 근데 둘 다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로 끝이 났죠. 민족주의 계열에서 정말 큰맘 먹고 했던 물산 장려 운동,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실패로 끝나자 민족주의 계열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요. 그거를 일본이 캐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달달한 유혹을 던져요. 어떤 유혹을 던지냐? 또 일본이 좀 데워줘야 되겠죠. 야, 조선인들아, 니들 너무나 고생이 많다. 니들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운동을 했지만 다 실패로 끝났지. 그거 봐. 무리하지 마. 내 얘기 좀 들어봐. 우리 일본이 이렇게 니들을 위해서 틀을 만들어줄게. 이 틀 안에서 니들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다 하다가 만약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이 좁다. 비좁다. 더 이상 우리가 이 틀 안에 너희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한테 얘기를 해. 이 틀을 더 넓혀줄게. 더 넓혀줄게. 더 넓혀줄게. 그러다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너희들을 독립시켜줄게 라는 아주 달달한 유혹을 던져요. 이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바로 일본과 타협했다 그래서요. 네. 이게 안경이 빠져버렸네요. 네. 일본과 타협했다 그래서 타협적 민족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족주의 계열에서 크게 두 개의 운동을 하다가 실패로 끝나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일본의 달달한 유혹에 빠졌던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일본과 타협하지 않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본과 타협하지 않아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타협적 민족주의자는 일본의 달달한 유혹에 빠졌다요. 그 일본의 유혹이 뭐냐면 자치론이에요. 자치론. 일본이 얘기를 하는 대로 조선 이들이 스스로 정치를 해라. 단 일본 애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이 타협적 민족주의자들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본이 만든 자치론에 빠졌다 그래서 이들을 자치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싹 다 친일파가 되는 거예요. 왜? 아니, 틀을 만들려면 일본과 조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조율 속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 일본이랑 친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 타협했던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대부분이 친일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비타협적 민족주의, 일본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얘들은 계속 그들의 운동을 노선을 견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하자면 지금 보세요. 민족주의 계열은 큰 위기에 빠진 거예요. 물산 장려 운동과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실패로 끝나자 민족주의 내부에서 친일파였던 타협적 민족주의자가 등장하게 되는 위기가 등장한 거죠. 그리고 타협하지 않았던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도 있었던 거고요. 이런 위기 속에 1920년대 후반과 30년대 초반에 민족주의 계열이 또 주도했던 민족운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문맹퇴치 운동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걸 좀 지우고 문맹퇴치 운동을 시작해 볼게요. 자, 이제 1920년대 후반부터 30년대 초반까지 펼쳐졌던 문맹퇴치 운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문맹이 뭐예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걸 없애겠다라는 게 또 민족주의 계열에서 주도했던 운동인데요. 그러면 이 문맹퇴치 운동은 누가 주도한 거다? 민족주의 계열에서 주도한 거고요. 이것도 큰 틀에서 보면 또 어떤 운동이에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글을 깨우치자. 한마디로 또 실력을 키우자라는 운동이잖아요. 이 운동도 결국에는 큰 틀에서 보면 실력 양성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가 된 거죠. 그리고 이 문맹퇴치 운동은요, 민족주의 계열이 주도했고 또 누가 함께 하냐면 언론사와 학생들이 함께해요. 먼저 1920년대 일본이 우쭈쭈쭈 풀어주면서 만들어졌던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 중에 조선일보가 1929년부터 학생들과 함께 문자 보급 운동을 펼칩니다. 이 문자 보급 운동은 뭐냐면 말 그대로 문자를 보급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또 여러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아니 근데 글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나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1910년에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어요. 정말 불행하게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1910년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한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의 탄압으로 한글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어영부영 지났어요. 10년, 20년.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개된 게 바로 문맹퇴치운동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조선일보는 1929년에 문자 보급운동을 학생들과 함께 주도를 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왜 자꾸 등장을 하냐? 학생들은 글을 알 거 아니에요. 학교를 다니니까. 그러면 이 학생들이 방학이 되면 자기네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골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처 시골로. 그래서 그 시골에 가서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문자 보급운동입니다. 이때도 또 구호가 중요해요. 문자 보급운동의 구호는 뭐냐면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우리가 살 수 있다. 배워야 산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자 보급운동의 구호였고요. 이 문자 보급운동을 위해서 교재가 만들어져요. 그 교재가 뭐냐면 한글 원본이라는 교재입니다. 이 교재를 갖고 학생들이 지방에 가서 시골에 가서 글을 가르쳤던 거예요. 이게 조선일보와 학생들이 주도했던 문자 보급운동입니다. 또 1931년부터 시작되는 문맹퇴치운동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아일보가 나서요. 또 동아일보와 학생이 또 함께 하는데요. 이 학생들과 함께 주도했던 운동이 뭐냐면 브나로드 운동입니다. 브나로드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러시아 말이에요. 러시아 말로 브나로드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면 어떻게 되냐? 민중속으로입니다. 민중속으로. 글을 알고 있는 이 학생들이 민중속으로 뛰어들어서 어떻게 민중들에게 글을 가르쳐주자라는 게 브나로드 운동이에요. 그러면 이 브나로드 운동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뭐가 중요할까요? 또 구호가 중요합니다. 구호가. 똑같아요. 또 배우자. 가르치자. 그리고 다 함께 어떻게? 다 함께 브나로드. 민중속으로 뛰어들자. 이게 바로 브나로드 운동의 구호입니다. 구호. 표예요. 표. 다 함께 브나로드. 다가 빠졌네요. 다 함께 브나로드.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이제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사진 자료를 볼 거예요. 문자 보급 운동과 브나로드 운동과 관련된 포스터가 있어요. 그걸 통째로 주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거 두 개를 묶어서 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 큰 틀에서 보면 문맹퇴치운동에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정답 될 수 있는 거. 민족주의 계열에서 주도하였다. 정답. 신량양성운동이라는 전개되었다. 언론사와 학생들이 함께하였다. 정답. 조선일보에서는 문자 보급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한글 원본 교재를 사용하였다. 정답. 동아일보와 학생들이 어떻게 브나로드 운동을 전개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 물산 장려운동 포스터랑 또는 밀립대학 설립운동 관한 내용과 이 문맹퇴치운동을 같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산 장려운동 포스터, 문맹퇴치운동 포스터 두 개 동시에. 두 민족운동에 대한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정답이 뭘까요? 민족주의 계열에서 주도하였다. 정답. 신량양성운동이라는 전개되었다. 찾으면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또 밀립대학 설립운동 관련된 자료와 문맹퇴치운동 자료를 두 개를 동시에 주고 두 민족운동의 공통점. 민족주의 계열에서 주도하였다. 신량양성운동이라는 전개되었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 다 알려드렸어요. 이제 다시 PPT로 갑니다. 자, 이제 문맹퇴치운동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민족주의 계열 신량양성운동이라는 전개됐고 식민지 차별교육정책 또는 우미나 교육정책으로 문맹자가 증가하자 전개돼요. 그래서 보시면 10년대 계량서당 사립학교에서 원래는 글을 가르치고 고등교육을 시키다가 일본이 이거를 탄압을 해요. 그러자 야학을 중심으로 전개됐는데 또 탄압을 하자 어떻게 이제는 20년대 후반 들어서는 신문사와 학생들이 주도하면서 문자 보급운동, 브나로드 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조선어학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나중에 다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죠. 먼저 문맹퇴치운동이 이제 문자 보급운동인데 20년대 후반에 조선일보의 주도로 전개됐고 전국 규모의 문맹퇴치운동, 특히 한글 원문 등의 한글 교재를 사용했고요. 표가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여기 포스터 있죠, 포스터. 이 포스터와 교재 사진을 그냥 통째로 주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렇게 문제를 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 사료고요. 이 자료고.
그리고 분화로드 운동.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분화로드. 자, 보시면 동아일보의 주도입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뭐 농촌 계몽운동도 전개됐고 민중속으로 분화로드가 번역하면 민중속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분화로드. 여기 내용도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심화의 심화적인 내용인데요. 이 문맹 퇴치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요 문맹 퇴치 운동에 대한 내용이 쓱 소설 속에 배경이 되고 깔리기도 합니다. 그 소설이 뭐냐면 이강수의 흑가, 시문의 상록수가 있어요. 그런 개봉 소설 안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 이런 소설의 결과 어쨌든 일본은 또 가만히 안 있겠죠.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강제로 중단이 됐다라는 거. 보시면은 분화로드 포스터입니다. 요거 주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자 보급 운동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문자 보급은 우리 민족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이다. 문자 보급 운동 관련된 자료고요. 근데 실력 양성 운동에 한계가 있죠. 지금 교재나 이제 순서로는 이거 설명 다 놓고 뒤로 갔지만 제가 강의 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물산 장려 운동과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실패로 끝나자 한계를 느낀 민족주의 계열 중에 일본의 유혹에 빠진 애들이 생겼다고. 그 얘기입니다. 일제가 만든 틀 안에서 놀자. 타협적 민족주의자를 등장했죠. 요 실패 이후에. 그러면서 자치운동, 자치론자가 되면서 전부 다 여기에 빠졌던 애들은 친일파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타협적 민족주의 계열. 일본과 타협했던, 타협하지 않았던. 그러면서 지금 민족주의 계열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민족주의 계열은 큰 위기에 빠졌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크게 또 운동을 준비하고 전개했던 게 문맹 퇴치 운동이었다라는 거. 여기는 자치론의 대두고요. 이제 1920년대 국내 사회주의 계열이 주도했던 민족운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판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사회주의 계열이 주도했던 사회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던 사회주의 운동을 볼 거예요. 사회주의 운동은 크게 두 개의 흐름이 있었어요. 바로 농민들이 주도를 했던 소작농들이 외쳤던 소작쟁이, 그리고 또 반대쪽에서는 노동자들이 외쳤던, 투쟁을 외쳤던 노동쟁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작쟁이나 노동쟁이나 사회주의 운동이 일환으로 전개됐고 둘의 공통점이 뭡니까? 앞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사회주의 계열에서 주도했던 운동이죠. 그리고 이들은 또 공통점,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 소작쟁이와 노동쟁이는 큰 틀에서 보면 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노동자들 일단, 소작농부터 볼까요? 여기 있으니까. 소작농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일본에게 나라 뺏기고 나서 삶이 너무 힘들어졌다. 그 이유는 내가 땅을 빌린 지주, 이 지주가 악독같이 뜯어서 그렇다. 이 지주를 무찔러야 된다. 근데 내 혼자 힘으로는 절대 무찔릴 수가 없다. 한 명 한 명은 힘이 약하지만 그 한 명 한 명이 힘을 모으게 되면 지주를 무찌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노동자들은 왜 이렇게 삶이 힘들지? 악덕 공장주가 나한테 가혹하게 노동을 시키고 임금을 쥐꼬리만큼 주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 그럼 어떻게? 노동자 한 명 한 명은 힘이 약해서 이길 수가 없지만 노동자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어떻게? 사장을 무찌르면 우리가 달라질 수가 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다. 투쟁, 혁명을 외쳤던 게 바로 소작쟁이, 노동쟁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작쟁이와 노동쟁이가 처음부터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볼 건데 일단 단체와 조직을 좀 봐야 돼요. 일단 1920년에 조선노동공제회라는 조직이 생겨요. 요거는 심화의 심화입니다. 한 번씩 오답 선지로 등장을 해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진 노동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여기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러다가 1924년도에 조선노농 총동맹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져요. 이거는 뭐냐면 소작쟁이와 노동쟁이를 펼쳤던 농민과 노동자가 우리 힘을 모아보자라면서 총동맹을 결성했던 거예요. 그런데 1927년도에 접어들면서 이게 쪼개져요.
무슨 말이냐면 노동자와 농민들이요. 둘 다 어떻게 보면 핍박받는 현실은 똑같아요. 그런데 처해 있는 환경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환경을 바꾸려고 서로 싸우려고 봤는데 완전 코드가 다른 거야. 야, 이거 같이 합쳐서 같이 싸울 게 아니라 야, 노동자는 노동자끼리, 농민들은 농민들끼리 싸우는 게 맞겠다 라면서 27년도 럭키 77, 27년도에 둘로 쪼개져요. 어떻게 쪼개지냐? 농민들은 모여서 조선 농민 총동맹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들은 조선 노동자 총동맹을 만들어요. 그래서 조선 노동자 총동맹이 노동쟁의를 주도하는 거고 조선 농민 총동맹이 또 소작쟁이를 주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작쟁이나 노동쟁이가요. 큰 틀에서 보면 또 똑같은 얘기예요. 1920년대와 1930년대가 되면은 트렌드가 바뀌어요. 이 두 가지 또 공통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소작쟁이와 노동쟁이를 했을 때 이들은 무슨 투쟁이냐? 생존권 투쟁이에요. 당장 일단 내가 너무나도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투쟁을 하는 거예요. 지주가 너무 악독같이 삥을 뜨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 소장료 좀 깎아주세요. 노동자들. 임금이 너무 짜다. 굶어 죽겠다. 일은 노동량이 너무 많은데 임금 좀 올려주세요. 이런 생존권 투쟁입니다. 그러다가 30년이 되면서 이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 예전에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궁극적인 문제는 일본 제국주의 때문에 그렇잖아. 일본 제국주의를 덜어내지 않으면, 일본을 덜어내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일본 꺼져라 꺼져라 꺼져라. 30년대 접어들면서 이들은 반일 투쟁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일본이 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탄압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주의 계열의 주도로 이런 쟁의가 시작되잖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식민지를 운영하는 데 정말 큰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1925년도에 치안유지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사회주의자들을 잡아들이고 탄압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선 도대체 시험에 뭐가 나오냐? 그럼 도대체 소작쟁이의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고요. 노동쟁이의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를 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출제율이 극히 낮아요. 특히 여기 부분이 출제가 잘 안 되긴 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단독 사건을 출제를 했을 때는 거의 뭐 한 15회차 치면 한 번 나올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활용이 되냐면 대표적인 소작쟁이가 뭐가 있냐면 1923년도에 일어났던 암태도 소작쟁이가 있어요. 그러면 노동쟁이 중에는 또 뭐가 있냐면 1929년도에 일어났던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1931년도에 을밀대에서 고공농성을 펼쳤던 강주령이라는 여성 노동자가 있었어요. 이거를 각각 단독으로 출제를 하기도 하지만 최근의 트렌드는 그게 아니라 이거를 기준점으로 문제를 내요. 무슨 말이냐면 암태도 소작쟁이, 을밀대 강주령, 그 다음에 원산 노동자 총파업 둥 던져놓고 다음 사건 이후에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오는 것은 그러면 23년도 이후니까 문화통치 시기 때 있었던 사건들을 찾으면 정답이 될 거고요. 31년이니까 어떻게 보면 식민통치 3기 시작으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 식민통치 3기 때 스토리를 찾으면 정답이고 원산 노동자 총파업도 29년이니까 이거 이후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때 이후에 30년대 때 스토리를 찾으면 되겠죠. 또는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사건으로 오른 것을 했을 때 이들 세 개의 사건이 기준점으로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최근의 트렌드는 그렇게 활용하는 경우가 더 높긴 합니다. 물론 단독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잡아 들어가 볼게요. 일단 암태도 소작쟁이입니다. 20년대 초반에. 이거는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냐면요. 저기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신안군, 전남에 있는 신안군에서 쓰레기 같은 지주가 한 명 있었습니다. 아주 악독같이 땅에서 세금을 걷었던 아주 문제가 많다 문제철, 아주 문제가 많다 문제철, 아주 문제가 많다 문제철. 이 아저씨가 얼마나 악독같이 삥을 뜯어가냐면요. 농사를 지으면 70%, 80%를 세금으로 뜯어가는 거예요. 소작농들이 죽어나겠죠. 그러면서 이때 농민들이
문제가 맞다 문제철, 문제가 맞다 문제철, 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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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혁명을 외칩니다. 암태도 소작쟁이를 전개를 해요. 그러면서 무려 1년 동안 이 소작쟁이가 펼쳐집니다. 그 결과 결국에는 소작료가 낮추는 성과를 거두게 돼요. 이게 바로 암태도 소작쟁이입니다. 그러면 단독으로 시험에 나오면 문제철 어쩌고 저쩌고 꼴랑꿍 다음에 맞선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1년간의 투쟁으로 소작료를 낮추었다. 또는 정답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거죠. 큰 틀에서 사회주의 계열에서 주도하였다. 사회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쫑쫑쫑 이제 원산 노동자 총파업을 볼 건데요. 세계 중에서는 가장 출제율이 높은 게 원산 노동자 총파업입니다. 당시에 라이징 선 석유회사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라이징 선 석유회사가 있었는데 이 석유회사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부당한 이유로 일본인 감독인에게 구타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의 불만이 같이 빵 터지면서 들고 난 게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에요. 약 4개월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저임금, 그 다음에 가혹한 노동량 이런 거에 맞서 들고 일어납니다.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들고 일어나자 국내의 많은 단체들이 지원했으면 당연하고 외국에서도 노동자들이 격려 메시지를 보내요. 모금을 해서 돈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각종 나라, 어디냐면 중국, 가까이는, 그리고 소련, 영국, 프랑스에서 격려 전문을 보내줍니다. 이게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나올 때 정답이 되기도 하고 다른 민족운동 문제가 나올 때 이게 오답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 나라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았다 이런 게요. 그리고 또 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을 지원했던 단체가 있습니다.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잘 되는 단체. 신간회가 지원을 했던 게 또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에요. 요거는 제가 신간회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그러면서 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외국 노동자로부터 응원 메시지를 받은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국제연대가 이루어졌던 총파업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도 시험 문제 단독으로 출제가 되면은 신간회의 지원을 받았다. 중국, 소련, 영국, 프랑스 등의 노동자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았다.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이 주도하였다. 사회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양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연도를 좀 아셔야 돼요. 31년에 평양에서 고무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강주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혹한 노동 시간에 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고공농성이 나서요. 을밀대가 무려 12m의 높이에요. 그 12m의 높이에 올라가서 7시간이 넘도록 거기서 농성을 펼칩니다. 여성 노동자인데요. 정말 여성으로서는 정말 힘든 선택을 한 거죠. 그러면서 노동쟁의를 펼쳤다라는 거. 결국에는 회사는 임금 삭감을 하기로 한 거를 처리하고 강주령의 의견을 반영하죠. 이런 내용들. 이것도 그럼 나오게 되면은 단독으로 출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주의 계열이 주도하였다. 사회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걸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거 패턴 다 알려드렸고 출제 방향까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PPT로 돌아가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농민운동 소작쟁이입니다. 사회주의 계열이 주도했다라는 거고요. 사회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그 다음에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거죠. 토지주사사업, 산미증식 계열로 농민들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런 농민들이 이러한 자신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단 노동자와 처음에는 힘을 같이 모읍니다. 23년도에 조선노동총동맹. 이게 제가 이렇게 별표를 치는 이유는 뭐냐면 오답 선지로 활용이 돼요. 아, 이게 20년대 초반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다가 완전 코드가 다르네. 야, 이제 따로 움직이자. 럭키7 27년도에 농민총동맹, 노동총동맹 쪼개져서 각자 자기들에게 맞는 쟁의를 펼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의 지원을 받아서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1920년대는 제가 얘기를 했었죠. 처음에는 생존권 투쟁. 그때 대표적인 쟁의가 암태도 소작쟁이. 23년도에 70, 80% 이르는 소작료를 낮추는데 이때 쓰레기 지주 누굽니까? 아주 문제가 많은 문제철. 결국에는 성과를 거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30년대 접어들면서 이거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일본 놈들 때문에 그렇구나. 일본 제국주의를 덜어내자. 항일 투쟁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암태도 소작쟁이 때 모습이고요. 보시면은 소작쟁이 일어나는 건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쟁의를 볼 건데요. 똑같아요.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고 사회주의 계열이 주도를 합니다. 또 오답 선지로 잘 활용이 되는 게 조선노동공제회. 1920년에 최초의 노동단체가 만들어졌고 24년도에 아까 똑같은 거죠. 농민과 함께 해요. 근데 완전 코드가 다르다. 우리 따로 움직여야 되겠다 이제. 서로 각자 맞는 스타일대로. 27년 럭키세븐의 농민총동맹, 노동총동맹으로 분할해서 각자 활동을 합니다. 똑같이 또 사회주의 계열의 지원을 받아서 전개가 되는 거고요. 똑같아요 또. 20년대 초반에는 생존권 투쟁, 30년대는 항일 투쟁으로 날아가는데 보시면은 20년대 후반에 가장 대표적으로 원선 노동자 총파업이 있습니다. 라이진선 석유 회사에서 일본인 감독에 구타받은 사건. 이게 직접적인 배경이고 큰 틀에서는 저임금 노동조건 개선해달라. 신간의 지원을 받았고요.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으로부터 9개의 노동단체로부터 격려 전문가 돈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한 번 정도 오답 선지로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경성고무 여자직공조합에서 아사동맹이 결성되었다라는 거.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그리고 30년대 접어들면서 이제는 근본적인 원인, 일본 때문에 그렇구나. 항일 투쟁으로 나아갔고요. 이 30년대 시기 때 또 대표적으로 평양 을밀대 지붕에서 강주령이 고공농성이 있습니다. 강주령이 임금 삭감에 반대해서 노동쟁의를 주도했고 높은 데 올라가서 농성을 벌인 끝에 결국 성공에 거뒀다라는 거. 이게 원산 노동자 총파업의 사진이고요. 이게 을밀대 강주령의 고공농성입니다. 당시에 보시면은 일본인과 한국인의 임금의 차이죠. 액수가 차이가 많이 큽니다. 이 그래프가 노동쟁이 횟수죠, 횟수. 지금 보시면은 노동쟁이가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 풀고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보시면 가나 사건인데 단독으로 출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긴 해요. 그래서 기왕이면 문제도 풀고 연습도 할 겸 정말 옛날 문제입니다. 두 개 같이 들어간 거 보시면 가가 암태도 소작쟁이 23년도에 나가 29년도에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죠. 옳은 거 찾으래요. 조선농민총동맹은 24년도에 결성되는데 암태도 소작쟁이는 23년이죠. 일단 관련이 없고 그 다음에 일단 이거는 모르더라도 소장료를 낮춘 거는 맞잖아요. 그 다음에 원산 노동자 총파업 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거 맞잖아. 격려 메시지. 정답 니은 디귿이죠. 조선노동공제회 같은 경우는 1920년이었고 원산노동자 총파업은 29년이죠.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문제가 좀 더럽고 치사하게 진짜 옛날 문제잖아요. 어렵게 나온 거고 최근에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공부할 겸 제가 이 문제를 넣었습니다. 공부용으로 딱 좋은 문제죠. 4번 문제입니다. 보세요. 밑줄은 이 사건 이후래요. 을밀대 지붕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강주령이래요. 임금 삭감에 반대를 해서 평원 고무공장쟁이를 주도했대요. 이 사건 이후 이렇게 문제 나온다니까요. 원산 노동자 총파업도 그렇고 암태도 제도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 사건 이후에. 그러면 일단 을밀대 이 사건은 1931년도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30년대 때 스토리를 찾아야 되겠죠. 조선노동공제의 1920년. 조선노동 총동맹 각각 쪼개진 거는 럭키세븐 27년. 회사 설립 시 총독부의 허락을 안 해줬던 거. 결국엔 1910년대죠. 1기 때. 훨씬 전이죠. 못할지 않았네요. 원한이 아니라 원산 총파업은 1929년. 이거는 31년. 정답은 3번이죠. 그리고 보세요. 징용정책에 반대를 했대요. 전쟁에 동원하는 거. 이거 다 언제 붙었어요? 일본이 전쟁에 미쳐갔던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 발표했던 조선으로부터 모든 걸 총동원하는 국가총동원령 이후에 발표된 거잖아요. 징병제, 징용제도, 학도제, 그 다음에 위안부제 전부 다. 그럼 이거는 이거 이유가 맞죠. 31년 이유가 맞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